보상 시스템은 표면적으로 중립적입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로잉야 콘텐츠를 다른 제3자 콘텐츠와 다르게 특별히 취급했다는 그럴듯한 주장은 소장이 없습니다. 더욱이 메타가 폭력적인 콘텐츠를 올리도록 폭력 성향이 있는 사용자를 선별하거나 선택했다는 주장도 소장에는 없습니다. 또한 제3자 사용자들이 원고 청구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인 발행 콘텐츠를 기꺼이 제공했으며 그러한 정보가 온라인 발행을 위해 페이스북에 제출되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는 제230조가 면책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상황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또한 피고의 행위가 표시된 콘텐츠를 불법이거나 소송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왔습니다. 페이스북 알고리즘과 제3자 피드백 및 사회적 보상 시스템이 콘텐츠 게시를 독려했다 하더라도 플랫폼의 설계가 그 게시물을 불법이거나 소송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메타의 권유와 지원, 노력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되지만 그것은 메타의 노력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랩몬 사건과 달리 원고가 문제 삼는 행위나 콘텐츠를 유발한 사회적 보상은 사용자의 참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페이지. 이 단계에서도 알고리즘은 우리의 판단을 바꾸지 않으며 실질적인 기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알고리즘으로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 매칭은 제230조의 적용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의 선호도와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사용한 맞춤형 알고리즘이 다이로프 사건에서 실질적 기여가 아니었다면 이보다 더 원시적인 여기의 알고리즘 또한 실질적 기여가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2009년 알고리즘은 사용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왔지만 소통 내용 그 자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이를 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반즈 테스트의 세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여기에서 문제가 된 불법 게시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며 그 콘텐츠 자체의 불법성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각주 5. 발행자와 배포자의 구분은 제230조 해석상 차이가 없음. 20페이지. IV. 메타는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 서비스는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했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것은 기본 콘텐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이를 개발하지 않는 발행 행위입니다. 원고들은 페이스북의 설계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결합하여 현실 세계에 피해를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해온 제230조는 그들의 청구를 가로막고 있으며 우리는 메타에게 인간 본성의 불행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확정한다. 버존 판사 별개 의견 20에서 24페이지. 버존 판사, 윌리엄 플래처 판사 동참, 별개 의견. 나는 다수 의견 전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제230조 면책 범위를 다루는 제9회로의 선례에 구속되어 있으며 그 선례는 우리가 여기서 내린 결론을 요구합니다. 즉,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설계를 문제 삼는 원고들의 주장은 메타를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의 발행자 또는 발언자로 취급하려 하므로 제230조는 메타에게 면책권을 제공합니다. 21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 법원의 선례가 제230조 면책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 v. 페이스북 사건에서의 카츠만 판사의 소수 의견과 네가 곤잘레즈 v. 구글 LLC 사건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회로 선례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나는 제230조의 발행자라는 용어가 콘텐츠 게시, 철회 또는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발행 및 배포 활동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콘텐츠를 홍보 또는 추천하거나 콘텐츠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을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곤잘레즈 v. 구글 사건에서 제230조의 적용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무디 v. 네초이스 LLC 사건에서 제3자 콘텐츠를 배치, 조직 또는 표시하는 방식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의 결정은 플랫폼의 표현적 선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법원들은 무디 판결을 제230조 면책 범위를 재검토하라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례는 제230조의 발행자라는 용어를 전통적인 발행 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준까지 계속해서 강화해 왔습니다. 나는 라이언 넬슨 판사의 별개 의견에 제기된 몇몇 논점들에 동의하면서도 본 법원의 선례가 제230조의 발행자라는 용어를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어떻게 늘려 놓았는지 강조하고 무디 판례가 또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지 다루기 위해 별도로 글을 씁니다. 22페이지 A. 우리는 반즈 사건에서 발행은 제3자 콘텐츠를 검토, 편집하고 게시하거나 발행해서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반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관리하고 사용자를 제한하거나 제3자가 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리고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허용하는 웹사이트의 결정은 모두 제230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는 발행자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곤잘레즈 v. 구글 별개 의견에서 설명했듯이 반즈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은 발행이 포함하는 것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확장된 견해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루프 사건은 사용자 그룹을 추천하고 이메일 알림을 보냄으로써 웹사이트 피고는 타인 콘텐츠의 발행자로서 행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능들, 추천과 알림은 타인의 소통과 콘텐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 자체가 콘텐츠인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곤잘레즈 v. 구글 이후로도 본 법원은 타겟 추천이나 사용자 간 상호작용의 적극적 홍보 등 전통적인 발행 활동과는 거의 닮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230조 면책을 계속해서 부여해왔습니다. 23페이지 컬리즈 v. 메타 플랫폼즈 잉크 사건을 보십시오. 이 사건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허위 제3자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사기꾼들이 메타의 타겟 광고 관행을 악용하여 메타의 더 취약한 사용자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사용자에게 광고를 홍보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메타가 자사 정책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 판매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컬리즈 사건은 제3자 광고를 심사해야 하는 메타의 의무가 전형적인 발행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컬리즈의 논리에 따르면 원고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특정 광고주를 타겟팅함으로써 허위 콘텐츠를 왜곡하려는 메타의 조작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컬리즈는 특정 광고주의 권유와 선택이 광고의 불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30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광고가 상업활동이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광고 공간을 판매했으므로 본질적으로 판매원이나 마케터로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원의 선례에 따라 컬리즈는 메타의 판매 활동이 발행자라는 용어에 포함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각주 1. 라이언 넬슨 판사 역시 컬리즈 별개 의견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24페이지 다이로프 판결에 다시 의존하여 본 법원은 도브이 그린더 잉크 사건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제3자 콘텐츠를 추천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린더 사건은 미성년자인 제인 도가 데이팅 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린더는 근접성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매칭하며 매칭된 사용자들이 서로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합니다. 원고는 이 앱의 매칭 기능, 즉 지리적으로 가까운 다른 사용자들에게 사용자를 추천하는 기능, 이 결함이 있으며 자신을 학대할 성인 남성과 매칭하는 것을 피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그린더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